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어제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빅뱅 출신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하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봄 큰 충격을 줬던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법원이 오늘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최근 마약의 모든 것을 정리한 책, 그러니까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낸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성관 과장 모시고 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빛나리 의사 양성관입니다. 빛나리 의사라고 네. 본인을 외모가 어차피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기억하는 거는 대머리인데 그래도 좀 좋게 포장해서 빛나리 정도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또 해맑게 등장하셔서 자, 우리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도 이 과장님 책을 너무 재밌게 또 읽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하철에서 펼쳐들고 예. 갈아타러 걸어가잖아요. 예. 걸어가면서도 봤던 그 정도로 몰입도가 강합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마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사실 뭐 수련을 받는 동안부터 해서 지금까지 마약에 대해서는 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예. 마약을 많이 썼죠. 처방은 많이 했는데 아, 실제로 올해 초에 아, 그 이제 잘생기고 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연기까지 잘하는 그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을 하면서 아, 그 얘기를 딱 듣자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모든 거를 다 가졌는데 왜 마약을 하지? 두 번째, 그럼 이제 마약을 딱 하는 순간 과연 처음에는 우유주사 프로포폴 얘기를 딱 했었는데 바로 알았죠. 그 약만 했을까? 근데 딱 나오는 거야. 7가지 이상. 그 이후로 왜 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한 SNS에 글을 한 4개 정도 올렸을 것 같거든요. 유아인이 왜 했을까? 왜 이런 약을 했고 왜 이렇게 하냐 썼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책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편집장님이 마약을 쓰셔야 된다고. 이게 의미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마약을 썼는데 예. 마약을 쓰셨다고요? 아니, 마약을 책에서 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 안 있죠. 수사 받고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김성현 선생님 약간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 있는 분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약간 함정 같았어요. 자, 조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책 내용 읽어보면 이 마약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통 과정, 뭐 중독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잘 쓰셨던데 이게 다 취재를 연구를 바탕으로. 그렇죠.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우리 모든 서점에 있는 책을 다 사면 됩니다. 마약에 관한 책을. 일단 다 사고 그 외에는 이제 자료가 지금 광대하잖아요. 그 자료를 거의 모든 자료 지금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 그리고 다 봤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다 봤어요. 사실 거의 다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 자료를 집대성한 이 얘기를 오늘 한 약 20분 남았는데 그걸 풀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선균 씨. 네. 그리고 빅뱅의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금 알려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제 마약을 접했다. 그런데 지금 공급책이 의사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기사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오늘 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래 뭐 유흥업소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되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마약을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마약 처음에 대개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약하면 뭐 좀비 거리에서 막 몸이 이상한 사람들을 봐서 마약을 되게 범죄자 심각한 사람이 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개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술 먹고 놀다가 좋은 거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실제로 마약을 권유한 사람들의 80%가 지인인 거예요.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클럽에서 술 먹고 흥분한 상태에서 야 신나는데 너도 이거 먹어볼래? 나도 먹어. 그러면 친구가 먹어. 자기 부담감 그게 저항이 마약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성균 씨 유흥업소 우리 술 먹고 사고 치잖아요. 예. 그러면 음주운전을 왜 해요? 술 먹고 술을 먹어서 하는 거거든요. 낮아져요 경각심이. 그 상태에서 그냥 약 하나 딱 건네주면 지금이야 우리 다 멀쩡한 정신으로 절대 안 하겠죠.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가볍게 하는데 딱 하면 좋대요.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는 아직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은 자세한 얘기가 없는데 그 마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많은 얘기 하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아니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의사가 불법적인 약, 코카인, 헤로인 그다음 히로뽕이죠 한국에서는 빼고는 필로폰 가장 잘 처방하고 의사가. 쓰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연구가 있어요. 의사가 항정시성 약물의 가장
한 5배, 적게는 3배, 5배 정도 위험성이 좀 높다라고 돼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문제된 게 이제 프로포폴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죽은 사람들 조사했었거든요. 36명? 예. 36명인가? 환자 빼고. 어차피 프로포폴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데 정말 많이 쓰는 마취제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아니, 받으러 그렇죠. 가면 내시경을 내시경할 다들 때 하신단 말이에요. 예. 마취 유도할 때 가장 먼저 쓰는 약 중에 하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딱 잠시 하면은 한 10분 정도 깨고 나면 너무 깨어난 거예요. 예. 피로회복제로 많이 썼었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문제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을 다 조사해봤더니 환자 빼고 제일 많은 사람이 의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병원 직원. 그냥 그게 접할 수 접근-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게 저희 형이 순대 공장에서 일할 때 맨날 순대를 사와요. 아, 순대 공장에서 일할 때 네. 하나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주위에 누가 하거나 아. 친구나 또는 내가 뭐 미국에서 이제 코카인이 유행이면 코카인을 만드는 나라 콜롬비아에서 사실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서 막 좀비 거리, 미국에서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콜롬비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콜롬비아에서는 코카인 1g을 들고 있어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다. 예, 그래서 의사가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낮아지면 가장 쉽게 항정치성 약물을 자기도 할 수 있고, 야 이거 내가 평소에 먹는 건데 뭐 살 빼는 약 같은 경우 옆에 한번 줘볼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히로뽕이 나오면 그냥 그 의사는 마약 범죄자인 거고, 왜냐하면 불법 유통, 그 유통이 아니 의사가 구할 수 없는 약이고 일반적인 항정치성 약물 구할 수 있는 걸 줬다면 뭐 그런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인한테 줬을 거예요. 그 유아인도 지인한테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접근성이죠. 누가 옆에 친구가 있는. 그러니까 의사한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마약들은 이렇게 사람을 가라앉히는 마약들인 건 거죠. 다이어트 약은 업계열이라서 약간 흥분하고 초조하고 밥맛이 없는 써서 업계열이고 그 외에는 이제 진통제, 신경 안정제가 대부분 이제 다운 계열. 근데 그 다운 계열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왜 그걸 마약을 왜 중독돼요? 그게 다운 계열이라고 하면 통증만 없애준다고 하는데 심리적인 것도 확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약을 세게 쓰면 세게 쓸수록 점점 더 강한 약, 펜타닐을 만약 쓰면은 단순히 근심 걱정, 고통뿐만 아니라 너무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구름 위에 떠다니는 느낌. 무념무상.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지만 연예인들이 업계열을 쓰면서 놀 때는 막 신나게 놀고 그렇죠. 끝나고 쉬어야 될 때면 또 다운계열을 쓰면서 그렇죠. 또 며칠 동안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유한 씨였던 건 그렇다고 건가요? 지금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흥분하면 이제 쉬고 싶은데 잠 안 오잖아요. 가슴 두근거리고. 잠은 자야겠어. 그럼 뭐 하면 제일 좋아요? 다운 계열 딱 하면 편하거든요. 잠도 잘 오고. 그래서 다운 계열은 대부분 이제 휴식, 안정, 불안한 사람들이 조금 하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이 솔직히 좀 억울한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억울하다. 예, 왜냐하면 다 그렇게 나와요. 의사가 줬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 극소수의 나쁜 의사를 제외하고는 환자한테 이 약을 쓰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좀 바꾸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환자들은 자기가 조절해 임의로. 약을 환자들이 그렇죠. 처방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그렇죠. 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 약이나 그런 약들,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3개월 쓰고 끊어야 되거든요. 중독성이 있어. 근데 환자는 더 빼고 싶어요. 약 주세요. 안 돼요. 딴 병원을 막 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의사가 만약에 줬다면은 이거 사실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의사하고 내 임상적 소견에 따라 가지고 처방을 한 거고. 그렇죠.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향정치성 약물이나 마약 사범에 비해서 그게 포함 안 된 부분이 그 의사의 처방을 받고 받았지만 이렇게 계속 약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28일치 딱 넘어가면 바로 경고가 떠요. 그러면 환자분 딴 데서 약 처방 받았네요. 처방 안 됩니다 하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와요. 주민등록번호를 엄마 거로 뭐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여성 같은 경우에 매일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남자에게 뭐 딴 서비스를 거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약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중독돼서 한 알 두 알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신고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음. 어차피 전 알잖아요. 그럼 저희 병원에 불 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음. 법적으로 처벌도 안 되는 상황에서 환자 개인 누설 정보법으로 저희가 또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환자가 왔어. 그러면 약을 안 주는 거 말고 막 밖에 없어요.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난동치고 실제로 뭐 한번 그런 사람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응급실에서 네. 작은 병원 응급실에 보안 요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진단받은 걸 들고 와요. 교성췌장염이다 받았어. 그래서 약을 달로 땡깡을 계속 부려요. 이게 실제로는 진짜 아픈 경우도 있어요. 약을 한 번 주면 다음 병에도 와서 딱 와서 그럼 검사해야 되거든요. 췌장염이면 CT 찍어야 돼. 그러면 나 검사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약 달라 그래요. 근데 큰 병원이면 어림도 없는데 작은 병원에서는 없잖아요. 보안 요원 없거든요.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난리 치고 왜 그때 줘놓고 지금 안 주냐 하면 의사로서도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신고할 수도 없고. 예. 사실은 속수무책이죠. 그러면 이제 돌는 거죠. 주는 병원으로. 그런 들로 예. 이른바 뚫린데 뚫린 병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명단을 공유하기도 하고. 지난 4월에 또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그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범이 이제 오늘 1심에서 딱 선고를. 15년 네. 선고를 받았는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였어요 당시에. 맞습니다. 이를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먹었다 당신한테 뭐 협박용으로 이제 했던 범죄였던 것 같은데. 예, 원래 대개는 이제 마약을 중독을 시켜서 예. 원래는 이제 대부분 여자한테 중독을 시키죠. 그래서 약간 성적인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아니면 뭐 버닝썬 사태처럼 아예 뭐 강간 범죄 같은 거를 저지르는 경우가 원래는 좀 흔하고 아니면 중독을 시켜서 원래는 돈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독되는 순간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나의 단골이란 말이에요. 마약사 입장에서. 예. 그렇게 해서 원래는 경제적 이득으로 착취하는 거는 맞는데 예. 이번에는 그냥 한번 먹이고 마약했다는 걸로 협박을 해서 받는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마약 역사상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이게 마시는 경우에도 중독이 되긴 합니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떤 회사에서 경영진 부사장이 사장을 밀어내려고 계속적으로 술집에 같이 가서 조금씩 마약을 타서 한 1년인가 먹인 다음에 사장이 마약한 사람이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뭐 됐는데 결국 검사들이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자의로 모르고, 먹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은 됐는데 이런 정도로 한 6개월 이렇게 먹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모르게 먹일 수가 있는 건가요? 모르게 처음에는 먹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약을 약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럼 단순히 좀 기분 좋네 왜 이러지 하다가 점점 더 늘려가면 이게 자기가 중독되면 사람들이 뭐 신고를 하거나 뭐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중독이 되고 금단 증상이 딱 오면 진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마약을 해. 아니 이게 그때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으로 조사를 받는 상태고 자기 아버지가 유명 맞아요. 정치인인데도 5일 만이었나? 바로 그렇죠. 가서 마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중독된 상태를 이거는 중독이 안 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는 뭐 내가 경영권을 빼앗기고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약하면 또 뉴스에 나오면 뭐 재벌이세나 뭐 톱스타 연예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지만 교수님 책에 나온 통계를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약하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인 거죠. 예, 이거는 뭐 대검찰청에서 통계가 나온 거고 예. 가장 확실한 조사인데 예. 이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과 그 극단에 있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은 적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는데 그 이상을 누리고 싶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 방에 가장 강력한 거를 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잃을 게 없잖아요. 예. 마약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기준 마약 사범이 18,395명인데 무직자가 31.5%, 회사원 6.2%, 그렇죠. 예술 연예계 종사자 0.4%. 실제로 연예인들은 그런 연예인들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우리가 보도를 계속 듣는 게 자 보세요. 돈 스파이크, 유아인, 이성균, GD 4명이란 말이에요. 예. 작년에 마약 사범자 18,000명이었는데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하고요. 예. 무직이 왜 많은 이유는 이게 약간 좀 그런데 마약하면 그 이번에 GD가 그 전 영상도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막 그게 왜 그래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직장에서 잘려요. 예. 그러면 돈이 없죠. 그러니까 마약을 해서 무직이 될 수밖에 없고 무직이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범죄하니까 마약으로. 그럼 돈을 벌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마약의 중간책이 되는 거고. 바로 그거죠. 마약 유통. 잘하시네. 네, 마약 유통하시는 거. 왜냐하면 기존에 연락처 있으니까 많이 사서 아하. 많이 사면 싸게 사거든요. 아. 조금씩 팔고 다단계 비슷하게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마약 중독자로 시작해요. 그걸 하선이라 그러는데 네. 업계 용어, 전문 용어로 점점 올라가요. 상선. 음. 그게 상선이 된다 그러거든요. 음. 감옥에 가면 더 좋죠. 음. 왜? 정보가 공유되잖아요. 아. 그래서 마약이 큰 집, 보통 우리가 큰 집이라 그러잖아요. 교도소를 예. 음. 그러니까 학교라 그러는데 마약 사범자들 사이에서는 마약 사관학교라 그래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왜? 마약 사범들끼리만 같은 방에 있어요. 갔다가 들어나오면서 학위를 받아 나오는 거네 그냥. 그렇죠. 그게 사관학교라 그러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대책이 어려운 게 딴 방에 퍼뜨리면 그냥 사람들에게 마약을 또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아 마약사범께 계속 모여 있게 하고 네, 향방이라 그러거든요. 아. 이게 일단 시작하면은 돌이키기가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책 보면 마약은 천사의 탈을 쓴 악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다. 그럼 아예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된다. 아예. 그렇죠. 접근성. 그러니까 아. 제 책이라 모든 지식을 사실은 마약에 대한 지식을 다 모아놓긴 했는데 예. 책을 읽으면 지식은 알 수 있죠. 근데 마약에 대한 지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처음에는 잠깐 피로가 회복되고 힘이 나고 잠이 안 오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천국을 봤다, 뭐 인공낭원을 얘기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결국에는 예. 다 중독 내성으로 지옥으로 가거든요. 지옥. 범죄, 죽음 뭐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항상 천국의 탈을 쓴 그 천사의 탈을 쓴 악마다. 천국을 보여주지만 결국 보여주는 건 지옥이라는 게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멀쩡할 때는 처음에 좀 지탱이 되니까 다 이거 조절할 수 있겠다. 막 이러는데 다 조절할 수 있다. 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클럽에서 술 먹을 때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몸이 이미 변해요. 그러니까 이선균 씨나 뭐 오늘 어제 뉴스나 빅뱅의 지드래곤이나 이분들도 이제 업계에서 최고의 스타들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이게 하다가 걸리면 끝난다. 예.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끊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세계 처음 들어갔을 아무 때 생각 없이 아까 말했지만 뭐 지인들이 권유하니까 다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10대가 20대가 되게 쉽게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중독되면 이제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중독이 되는 순간 딱 선을 딱 넘는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자꾸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마약의 역사를 보면 일단 그게 원래 처음부터 마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인류가 마약의 위험성을 알기 전엔 만병통치약의 일종을 어떤 이제 치료용으로 써졌던 게 이제 이게 낙용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예. 현대의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예. 항생제도 없고 치료약 자체가 없었죠. 마취제도 없었고. 그럼 일단 뭐부터 통증만 없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 계열 아편, 모르핀으로 했었고 핵심은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 대량 생산으로 그 약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씩 퍼지다가 이게 갑자기 확 퍼지게 된 거죠. 근데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왜? 진통제 먹으면 일단 통증은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작용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규제는 항상 늦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미 19세기에 그 남북 전쟁, 미국 같은 경우 남북 전쟁에서 몰핀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중독자가 나왔는데 예.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규제가 시작된 게 20세기 초거든요. 기술은 항상 혁신은 항상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부작용이 다음에 등장한 다음에 규제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그 만병통치약 그러면 옛날에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집에다 그 양귀비 좀 키우고 예, 그때 딱 그걸로 그때죠. 다 뭐 그렇죠. 상비약처럼 썼는데 아까 필로폰도 처음에는 그게 피로 회복제로 개발된 의학 제품 이름이었다고. 그게 이제 대개 20세기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에 피로 회복 자양강장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레드땡이나 박땡스 뭐 이런 그걸로 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어디다 공급했어요? 주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니까 일본과 독일에서. 군인들. 왜 졸리잖아요. 운전하면. 전투력을 위해서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상승했고. 아. 근데 그게 조금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또 1mm였거든요. 용량이 되게 낮은 거라서 좀 약간 흥분 효과와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마약이라 그랬잖아요.
내성도 생기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계속 용량을 자기가 먹거든요. 하나를 우리 아프면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 약은 하루에 한 번 먹는데 빠져 먹었다고 조절 안 되냐고 환자가 2알 안 먹는데 진통제나 그런 약들은 아프네 한 번 더 먹고 잠이 안 오네 한 번 더 먹고 콜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2-3잔을 마시잖아요. 그렇게 중독되거든요. 헤로인도 그랬다고요. 헤로인도 이제 몰핀에서 헤로인이 나왔는데 그게 아피아닌 기치 먹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강하고 우리는 안전한 약이라고 나와서 만들었는데 예. 효과는 있죠 당연히 처음에. 근데 중독이 되면 시간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미 퍼졌고 당시 제재가 없었던 거죠. 약에 대한 제재가. 지금처럼 우리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 약인 줄 알았다가 또 본의 아니게 중독이 돼갖고 인생이 힘들어진 분도 꽤 많았겠군요. 그렇죠. 그때는 19, 20세기는 솔직히 초반은 거의 야만의 시절이었잖아요.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렇죠. 근대화되기 전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 미국 필라델피아 좀비거리 그 펜타닐 중독이 원인이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게 또 막 SNS에 사진 돌아다니게 네. 실화예요, 그게? 싫어하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라서 문제가 된 거지. 이미 콜롬비아에서는 헤로인 거리라고 따로 있었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노숙하고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된 것뿐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통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예. 대마초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뭐 태국도 그러고 이제 점점 더 합법화로 가는 길로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전하게 불법으로 하고 규제를 강하게 하는데 합법으로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의 몸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풀어놓지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점점 더 규제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펜타닐의 거리 이런 게 등장하는 거를 글쎄 동양 문화권에서는 저희 개인의 선택이니까 다 같이 저렇게 좀비로 있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규제와 합법화 사이에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합법 규제를 해야죠. 나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주 같은 경우는 21년 3월 달에 합법화를 시켰거든요. 60개 허가를 줬어요. 뭐를 합법화시켰죠? 대마. 대마를 합법화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합법화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원래 대마만 팔아야 돼요. 성인한테. 미성년자인데 팔고 농도 10배짜리를 팔고 펜타닌도 팔고 모든 마약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허가가 60개를 해줬죠. 불법인 곳이 1,500곳이 등장한 거예요. 통제가 그 마약이 개인이 처음 시작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치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옆에서 주가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 옆에 주에 가서 사니까 야 일단은 우리 세금 걷자. 그 시작하고 2013년도에 미국에서 대마 합법화 찬성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이 됐어요. 반대보다 합법화 찬성 비율이 높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연방 정부는 책임 안 지겠다. 야, 이게 교수님 과장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돌 출신 남태현 씨가 국정감사에 지난 12일 나와가지고 약물 중독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지원 늘려야 된다. 직접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한 1분 남았는데 네. 이게 이제 위험성 알지만 그러면 이게 또 한 번 손댔으면 다시 우리 사회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사로서 그럼 이게 우리 사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지원 대책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치료입니다. 약물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한 1에서 3주 정도 치료를 하고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는 뭐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생활, 재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약을 하면 거의 가난해지기 때문에 집도 없고 가정들 뭐 다 끊기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뭐 국가에서 마약 일단 치료 지원해주고 치료를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 퇴원했어요. 재활 어떡할 거예요? 밤에 혼자 있는데 또 마약 이게 사실은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 치료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재활 치료하는 병원이 그 재활 치료하는 곳이 지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지 않죠. 1년씩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데 잘 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부분에 좀 디테일한 정책적 보완 또 대책도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뵙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성관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